주관합니다. 원래 CAT라는 회사에, 그러니까 CAT라는 협회에서 주관을 했었습니다. 민간 회사예요. 오토캐드가 만든 ATC라는 협회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게 자격증이 ATC 자격증이에요. 근데 너무 잘 되니까 한국 생산성 협회에서 받아왔어요. 니네 이거 내놔. 뺏어왔어요. 그래서 만든 게 CAT 2급입니다. 옛날에 9 ATC 2급입니다. 1급까지는 필요 없어요. 1급은 3D거든요. 3D로 모델링해서 거리 측정하면 끝나요. 그게 1급이고 2급은 도면 그리는 겁니다. 얘는 매달 시험 봐요. 매달 시험 보고 한 번 시험 볼 때 한 55,000원 정도 들어갑니다. 비싸요. 그러니까 딱 준비해놓고 한 번에 그냥 확 끝나는 게 좋아요. 전에 보니까 그냥 한 번 시험 보죠. 그리고 시험 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 기함했어요. 5만원이란 돈이 저는 큰 돈인데 그분은 크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 철저히 해서 한 번에 그냥 딱 패스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셔야 될 게 전산 응용 건축 제도 기능사 혹은 실내 건축 기능사 혹은 건축 혹은 실내 건축 산업기사, 그 다음에 건축, 실내 건축 기사,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이렇게 3단계입니다. 3단계예요. 그러니까 기능사는 고등학교 졸업자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게 기능사입니다. 그 다음 산업기사는 전문대졸, 동일 계열의 전문대졸이 보는 게 산업기사고 기사는 4년제 전문자, 그러니까 전공자들 있죠? 4년제 전공자들이 시험 보는 게 기사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4년제 경영학과를 나왔어요. 그럼 기능사 봐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기계과를 나왔어요. 기계과를 나오면 건축 산업기사나 건축기사를 볼 수 있어요. 이건 인정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이 3년하고 공부하고 그러기 때문에 인정을 받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미술과를 나왔어요. 그러면 그건 무조건 기능사부터 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전공자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전공하신 분들이 좀 오시니까 그분들은 전공자는 전공자에 맞게 만약에 비전공자는 기능사부터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여기 오시는 분들이 비전공자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비전공자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기능사죠. 실내건축 기능사하고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하고 두 개 중에 하나를 취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취업할 때 훨씬 더 유리해요. 왜 유리합니까? 라고 하면 거꾸로 여러분들이 인사 담당자라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인사 담당자예요. 우리 이제 경력직 말고 신입만 뽑을 거예요. 신입 뽑을 거예요. 그럼 이력서가 오겠죠. 그럼 이력서에서 뭘 볼까요? 학력란을 보겠죠. 전공자인지 비전공자인지. 그 다음에는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비전공자인데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집도 가까워. 그러면 얘는 시험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면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이 자격증은 전공자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능사나 산업기사나 기사는 전공자와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기능사 자격증을 혹은 그 위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격증 2개를 꼭 취득하시라고 해요. 민간 자격증 CAT 2급 하나, 그 다음에 기능사 하나, 이렇게 2개를 꼭 취득해서 취업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기능사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사에 면허라는 게 존재해요.
면허요. 실내 건축 면허, 건축 면허. 회사에는 면허라는 게 필요해요. 물론 실내 건축 면허가 없어도 실내 건축을 할 수 있어요. 건축 면허가, 건축 면허가 있어야 되는구나. 면허 없으면 난리 나는구나. 저 면허 때문에 그래요. 실내 건축 면허는 기능사 2명이에요. 기능사 2명이면 회사에 면허가 나와요. 기사 같은 경우는, 건축 면허 같은 경우는 기사 1명에 기능사 2명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자격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안 놔줘요. 왜냐면 면허를 유지해야 되니까. 안 놔줘요. 근데 단지 내가 자격증이 있어서 저 자격증을 제출했잖아요. 그럼 회사는 그걸 이용해서 면허라는 걸 받잖아요. 그럼 나한테 그냥 입 싹 닫고 야 너 면허, 그러니까 자격증 잘 썼어 그럴까요? 아니란 말이죠. 자격증 수당이라는 게 또 별도로 나와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격증 수당이 나와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제가 강사로 계속 살아남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자격증 때문에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자격증 땄거든요. 그거 가지고 계속 먹고 사는 거예요. 실무 나가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물론 경력도 있겠지만 자격증 하나면 다 해결이 돼요. 자격증 있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격증 있고 경력 있으니까 우리 회사랑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체크하면 돼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자격증을 따셔야 돼요. 그러면 실내 건축을 딸까요? 전산응용 건축제도를 딸까요? 어느 게 유리할까요? 전산응용 건축제도가 유리합니다. 이게 유리해요. 이거 취득하세요. 어떤 면에서 유리하냐면 얘는 오토캐드를 시험 봅니다. 얘는 캐드로 시험 봐요. 근데 얘는 손도면입니다. 두 개예요. 손도면에 칼라링까지 해서 5시간. 얘는 오토캐드만 해서 4시간. 이해되시나요? 실내 건축은 아직도 손으로 도면을 그려요. 그러니까 손으로 도면을 그리려면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셔야 되고 거기에 도면에 들어가는 글씨라든지 기호라든지 이런 걸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손글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손글씨가 별도로 존재해요. 그걸 익히셔야 돼요. 가나다라 마바사 그걸 다 써야 돼요. 써서 한 일주일 써야 돼요. 그래서 그 손글씨를 익히셔야 돼요. 그리고 칼라링이라고 했어요. 아까 마카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다. 여기 있네. 여기 마카. 이걸로 투시도 그려서 색칠해야 돼요. 투시도 그려서 색칠합니다. 아무래도 손기술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실내건축 기능사 취득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보통 짧게 잡아 3개월, 길게 잡아 6개월 이상. 그래야 실내건축 기능사를 취득할 수 있어요. 그럼 조금 요령을 피우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딴 다음에 실내건축 산업기사를 따시면 돼요. 그럼 조금 요령을 피울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요령을 피워서 자격증을 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능사 따고 2년 뒤에 산업기사, 그리고 다시 2년 뒤에 기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능사 땄다고 해서 바로 산업기사 따는 게 아니고 기능사 취득 후에 2년 지나서 그 다음에 산업기사, 산업기사 취득하고 다시 2년 뒤에 기사, 이렇게 돼요. 하나씩 단계적으로 해서 기사 위에 뭐 기술사가 있죠.
기술사 있고 기능장 있고 명장 있고 명인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취득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기사까지만 가시면 여러분들이 일하시는데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일단은 1차적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하니까 CAT 2급하고 전산능력 건축제도 기능사를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수업 시간에 제가 전산능력 건축제도 기능사 그리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살을 덧대고 그 다음에 연습을 조금 더 하시면 돼요. 그 CAT 2급도 그렇고 전산능력 건축제도 기능사도 그렇고 저하고 공부한 다음에 한 예제를 20개에서 25개 정도만 풀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점으로 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70점에서 80점 사이로 따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뭐 굳이 뭐 악착같이 해서 100점으로 따면 좋죠. 근데 그렇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간단한 턱걸이 정도. 그러니까 60점이 턱걸이거든요. 그러니까 60점보다 높은 한 70점에서 80점 사이로 따면 여러분들이 편하죠. 조금 더 편한 거죠.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우고, 자, 캐드를 실행하면 이렇게 나와요. 캐드를 실행하면 이 화면이 뜹니다. 그죠? 여기에 어디를 보시냐면 바로 이 부분. 여기 A자나 아니면 그 오른편에 사각형 보이시죠? 얘가 뉴 버튼입니다. 얘를 누르시면 돼요. 얘를 누르시면 자, 요런 템플릿이 뜹니다. 자, 다 띄워보셨나요? 템플릿 다 뜨죠? 자, 이때 우리가 볼 수 있는 템플릿이 두 개입니다. 여기요. 보시면 acad.dwt하고 acad.iso.dwt하고 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다시요. acad.dwt하고 acad.iso.dwt하고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를 쓰시면 돼요. 어떤 거 쓸까요? 차이점이 뭘까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많이 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이 두 개만 쓰시면 돼요. DWT가 뭐냐면 템플릿이란 뜻이고 예제란 뜻이에요. 예제 파일이란 뜻입니다. 예제 도면이란 뜻이에요. DWT가 예제 도면이란 뜻이고 가장 큰 차이는 단위입니다. 단위. 그러니까 설계의 기본 단위가 인치가 있죠. 그리고 밀리미터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KS는 밀리미터를 근간으로 합니다. 설계의 기본 단위를 밀리미터로 해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설계를 할 건데, 설계를 배울 건데 전부 다 뭘로 이야기해요? 밀리미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밀리미터예요. 지금 보시면 acad.dwt는 인치, 그 다음에 acad.iso.dwt는 밀리미터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KS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보신 분도 계세요. 코리안 스탠다드요. 한국 공업 표준기구. 자, GIS. 어느 나라 할 것 같아요? KS는 우리나라 공업기구예요. 우리나라 공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사용하는 나사나 볼트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전부 다 저 KS 맞춰서 생산하고 사용하는 겁니다. GIS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옆나라 일본 공업기구. 그 다음에 얘는 어딜까요? 독일이요. 독일.
그 다음에 얘는 어딜까요? 미국이요. 미국 공업 규격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딜까요?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거니제이션, 국제 공업 표준 기구요. 지금 보시면 ACAD, ISO가 붙어 있죠. 네. 국제 공업 표준 기구를 근간으로 한 도면. 다시 말해서 ISO는 밀리미터를 근간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종종 그런 거 보실 거예요. 저기 신문이나 아니면 유선방송 같은 거 보면 ISO 9001 획득 이런 거 보셨나요? 우리 회사는 ISO 9001을 획득했습니다. 뭐 이런 거. 저 9001번이 뭐냐면 생산 라인이요. 생산 라인이 국제공업표준기구에 일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산 라인을 통해서 나온 제품은 당연히 좋은 제품이 되겠죠. 그런 뜻이에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얘도 한번 볼까요? 나사, 미항공우주국이죠. 나사는 인치를 근간으로 할까요? 미리를 근간으로 할까요? 나사는 미국에 있죠. 저 안씨는 인치입니다. 인치예요. 안씨는 인치예요. 그럼 나사는요? 아니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죠? 나사는 밀리미터를 근간으로 합니다. ISO를 근간으로 해요. 나사도 우주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계속 실험을 하죠. 우리나라도 실험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주선이 쭉 올라가다 뻥 터졌어요. 터졌네? 다시 만들어야지. 인가요? 아니면 왜 터졌지? 인가요? 왜 터졌는지 이유를 따져야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저 나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실제로 있었던 상황이 우주선을 발사했는데 올라가다 뻥 터진 거예요. 야, 이거 왜 터졌냐? 그리고 이제 도면부터 보는데 어떤 도면은 인치 도면이고 어떤 도면은 미리 도면이고 어떤 도면은 파운드고 어떤 도면은 킬로그램이고. 그리고 도대체 이거 왜 그래? 그랬더니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만든 도면이다 보니까 이게 단위가 다 다른 거죠. 그래서 나사 수뇌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ISO를 표준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나사는 밀리미터가 기본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ACAD ISO.DWT를 선택하시고 오픈. 그러면 이렇게 오토캐드가 실행됩니다. 여러분들도 실행해 보시죠. 화면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맨 위에 이렇게,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이걸 리본 메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홈 탭, 인서트 탭, 어넌테이트 탭 이렇게 세 개를 쓸 겁니다. 이걸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리본 메뉴라고 해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자, 화면의 하단에 이런 거 하나 붙어 있죠? 요거는 이제 화면 하단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크기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3칸에서 4칸 정도만 이렇게 크기가 있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러면 얘는 뭐라고 부르냐? 커맨드 라인이라고 합니다. 커맨드 라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명령줄이요. 얘는 그냥 리본입니다.
커맨드 라인 명령줄 이렇게 불러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컨트롤 키하고 숫자 9를 동시에 누르면 컨트롤 키하고 숫자 9를 동시에 누르면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이게 뭐냐면 자, 콩글리시로 그냥 읽어봅니다. Do you want to close the command line window? 커맨드 라인 창을 닫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어보네요. 이해되시죠? 컨트롤 숫자 9를 동시에 누르게 되면 이 커맨드 라인을 닫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yes. 없어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눌러보세요. 컨트롤 숫자 9. 그럼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이요. 이번엔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요. 리본 클로즈라고 씁니다. 리본 클로즈. 리본 닫기란 뜻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씁니다. 여기다가 커맨드 라인에다가 리본 클로즈라고 씁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위에 리본이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네. 리본이 사라집니다. 리본 클로즈하고 엔터 한번 쳐보시죠. 그 다음에 지금 없어진 리본을 다시 꺼내고 싶어요. 그냥 리본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요. 리본. 바로 여기다가 커맨드 라인에다가 명령줄에다가 리본 그리고 엔터. 그러면 다시 리본이 나옵니다. 자, 한번 띄워보시죠. 지금 보시면 얘는 T자입니다. 이렇게 T자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T자예요. 그럼 T자는 선을 그릴 때 쓰겠죠. 이렇게 선 그릴 때. 그죠? 운영자입니다. 이거는 곡선 그릴 때 써요. 각도계 이건 상관없고 여기 삼각자가 있네요. 사선 그릴 때 쓰죠. 그 다음 컴퍼스 있네요. 디바이더 있고 여기 컴퍼스 있네요. 컴퍼스는 원 그릴 때 쓰죠.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네요. 자, 넘어가 봅시다.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템플릿자라고 합니다. 저 고등학교 다닐 때요. 선생님들이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빵빵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정식 명칭이 빵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구사 가서 빵빵이 주세요 그랬더니 어떤 빵빵이 그러더라고요. 원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문구점 사장님이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템플릿자라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 템플릿자 맨 위에 있는 얘는 원을 그릴 때 쓰는 템플릿자겠죠. 얘는 삼각형이고 얘는 다각형이네요. 이건 각도계니까 무시. 직선, 직선. 응? 자, 다시요. 선, 선, 원. 딱 두 개네요. 선을 그리는 도구하고 원을 그리는 도구. 그 다음 지우개. 손으로 설계할 때 쓰는 도구들이 이렇게 됩니다. 선을 그릴 때 쓰는 도구, 원을 그릴 때 쓰는 도구.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CAD 명령어를 똑같이 대입하시면 돼요. 선을 그릴 때 쓰는 도구, 명령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선을 그리는 명령. 그 다음 원을 그리는 명령.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쉬운 거, 선을 그리는 명령이 뭐가 있어요? 라인이라고 하겠죠. 라인이 선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네. 선을 그리는 명령. 그럼 원을 그리는 명령은 뭐가 있을까요? 서클. 서클이 원이란 뜻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하나 더요.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다 대문자 썼죠. 이게 단축키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라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라인이라고 쓰고 엔터. 그러면 선이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런데 L만 쓰고
엔터. 라인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단축 명령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쓸 겁니다. 선 그리기, 그 다음에 L 이렇게 쓸 거예요. 이해되셨죠? 물론 여기다가도 쓸 거예요. 여기다가도 이렇게 체크해 드릴 건데 단축 명령어 별도로 또 이렇게 체크해 드릴 겁니다. 명령어를 쓰셔도 되고 혹은 단축 명령어 쓰셔도 되고, 또 하나 여기 리본 메뉴 보이시나요? 바로 여기 라인이라고 써 있죠? 여기 선 그리기. 리본 메뉴 누르셔도 똑같이 실행이 돼요. 이렇게. 자, 리본 메뉴 한번 써보세요. 라인 누르고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똑같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축 명령어는요, 보통 앞에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 세 번째 글자 이렇게 돼요. 아주 특별한 경우만 조금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사각형 그리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사각형이에요. 얘가 사각형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순서대로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첫머리 글자나 두 번째 글자가 단축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아닌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제일 처음 배워야 될 게 바로 이 선 그리는 방법과 원 그리는 방법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기본 도면들을 그리실 수 있겠죠. 보통 설계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쓰는 명령어가 뭐냐 그러니까 이 라인과 서클이더라 이거죠. 이제 앞으로 이제 며칠 동안 배울 명령어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써야 될 명령어들입니다. 근데 그 명령어들만 알면 그냥 거짓말 조금 더 못해서 도면 다 그릴 수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제 주변에 있던 설계자들도 다 똑같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이 명령어들만 있으면, 혹은 내가 제일 많이 쓰는 명령어는 이거 딱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선 그리는 방법부터 알아보죠. 자, 라인이라고 명령어 쓰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얘가 라인, 그러면 CAD가 물어봐요. 스페이시파이 퍼스트 포인트. 스페이시파이가 무슨 뜻이냐면 입력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이 단어는 이제 번역 안 해요. 왜냐하면 입력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입력해 주세요. 퍼스트 포인트, 첫 번째 점을 입력해 주세요. 제가 첫 번째 점을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CAD가 다시 저한테 물어봐요. 스페이시파이 넥스트 포인트, 다음 점 입력해 주세요. 오와 또는 언두. 취소할까요? 뭘 취소하냐면 방금 전에 입력했던 점을 취소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넥스트 포인트 클릭. 그랬더니 또 넥스트 포인트 또 클릭.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여기 언두 대신에 언두 말고 클로즈가 하나 더 뜨는 거 보이시죠? 클로즈, 도형 닫기. 이렇게 쭉 클릭하다가 이제 명령어 끝내고 싶어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키보드에 ESC 키를 누르시면 돼요. 혹은 엔터 키를 누르시면 돼요. 엔터. 종료된 거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리본 메뉴 쓰셔도 된다고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명령어를 빨리 쓰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리본 메뉴를 눌러서 빨리 진행할 수 있으면 리본 메뉴 누르는 거고, 내가 명령어 써서 빨리 진행할 수 있으면 명령어 쓰는 거고. 자, 리본, 자, 라인, 역시 시작점, 자, 끝점, 자, 계속 이렇게 클릭합니다. 이번엔 언두. 자, 언두 할 겁니다. 자, 언두를 누르시면 돼요. 자, 명령어 취소된 거 보이시나요? 취소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다가 쓸 겁니다. 이렇게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 대문자 보이시죠?
네, 여기 파란색 대문자 보이시죠? 이 파란색 대문자가 명령어입니다. CAD가 대문자를 써요. 이렇게 명령어 대신에. 자, U 누르고 그리고 엔터. 자, U 누르고 엔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입력된 게 취소되는 거 맞습니까? 네, 제일 첫 번째 점까지 다 취소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역시 클릭했습니다. 쭉 클릭하다가 이번엔 클로즈예요. 클로즈가 닫다라는 뜻이죠. 어떤가요? 도형 닫힌 거 보이시나요? 그런데 명령어도 끝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요. 자, 얘네들을 좀 지우고 싶어요. 지우는 방법은 erase라는 명령을 쓰시면 돼요. 이렇게 지우개, erase라는 명령을 쓰시면 돼요. 어디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우개 그림 있죠? 여기 erase입니다. 명령어 erase 쓰셔도 돼요. 자, erase 그리고 하나씩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지워지는 거 맞나요? 자, 한번 지워 보시죠. erase라는 명령을 쓰셔도 되고, 이거 erase 쓰셔도 되고, 마우스로 그냥 이렇게 눌러봅니다. 이렇게 눌러보세요. 이 파란색 점들. 요걸 뭐라고 하냐면 그립이라고 합니다. 그립.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손잡이란 뜻입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키보드에 델 키 있죠. 델 키를 누르시면 지워집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키보드에 델 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삭제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선택을 하는데 이렇게 하나씩 선택하는 게 아니고 빈 공간을 클릭합니다. 빈 공간을 클릭하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이동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지금 막 곡선으로 나오잖아요. 이건 드래그예요. 이건 드래그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클릭입니다. 클릭이라는 건 뭐예요? 눌렀다 떼는 거예요. 눌렀다 뗀 다음에 이동하시라는 얘기예요.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와 왼쪽으로 이동할 때 이렇게 색상이 바뀝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 파란색 그림 나오죠? 이건 포함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이동하면 이건 걸침 선택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사각형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는 것만 선택합니다. 여러 개 선택할 때 좋은 거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빈 공간을 클릭한 다음에 왼쪽으로 갑니다. 지금 보시면 다 교차되고 있죠. 클릭하면 어떤가요? 교차됐는데도 불구하고 다 선택되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레이즈 명령어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명령어 쓸 때도 빈 공간 클릭, 오른쪽 이동, 빈 공간 클릭, 왼쪽 이동. 이레이즈 명령어 쓰고 있는 겁니다. 어떤가요? 똑같이 사용되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화면 축소 확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휠을 돌리시면 됩니다. 휠을 돌려보세요. 그러면 화면 축소 확대 일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원래 줌 명령어를 쓰면 되는데 보통 요즘은 줌 명령어 안 쓰고 휠을 돌립니다. 자, 한번 돌려보시죠. 휠을 드래그 합니다. 휠을 누르고 움직이는 거예요. 휠을 누르고 움직입니다. 이거 화면 이동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예요. 휠 돌리고 휠 드래그하고. 자, 명령어로는 이렇게 됩니다. 줌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줌. 얘가 화면 축소 확대 명령어인데
그리고 펜이라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얘는 화면 이동 명령어입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얘는 휠을 돌리면 돼요. 얘는 휠을 드래그.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휠을 더블 클릭할 수 있습니다. 얘를 뭐라고 하냐면 줌 익스텐트라고 합니다. 화면 맞춤이요. 자, 보세요. 지금 요만큼 있잖아요. 휠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딱 맞춰진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휠을 적당히 돌린 다음에 더블 클릭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 맞춤, 줌 익스텐트가 일어납니다. 한번 해보시죠. 다시 라인이요. 라인.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클릭해 봤습니다. 클릭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명령어를 종료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서 종료시켜 보시죠.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명령어를 안 쓰고 그냥 엔터를 칩니다. 엔터. 그러면 마지막에 썼던 명령어가 그대로 다시 실행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 한 번 더요. 여기 퍼스트 포인트 물어보잖아요. 첫 번째 점 물어보잖아요. 이때 그대로 그냥 엔터 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끝난 포인트, 마지막에 입력된 점 있죠. 마지막에 입력된 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자, 라인 명령을 실행하고 퍼스트 포인트에다가 값을 입력하지 않고 그냥 엔터를 누르게 되면 마지막에 입력된 바로 이 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시작된 거 맞나요? 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여기 클로즈라는 메뉴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일로 갈까요? 일로 갈까요? 제가 여기다 뭐라 그랬나요? 다시 시작. 이어서 시작이 아니고 다시 시작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닫혀버립니다. 자, 클로즈.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또 하나. 자, 이 명령어에서 한 칸 띄우기가 없습니다. 한 칸 띄우기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 보시죠. 아까 우리가 리본 클로즈라는 메뉴 기억하시죠? 근데 리본 클로즈가 어때요? 두 단어죠. 리본과 클로즈죠. 그럼 명령어를 쓸 때, 아니 영어를 쓸 때 이렇게 띄워서 써야죠. 그잖아요. 근데 어떻게 썼나요? 붙여서 쓴 거 맞습니까? 네. 한 칸 띄우기가 없어요. 명령어에는 한 칸 띄우기가 안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스페이스바하고 엔터가 같은 키입니다. 스페이스바는 엔터의 역할을 해요. 그럼 언제 스페이스바, 즉 언제 한 칸 띄우기가 들어가냐면 글씨를 쓸 때요. 캐드가 글씨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스페이스바는 한 칸 띄우기가 되고 엔터는 줄바꿈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엔터를 치면 어떻게 돼요? 라인이 실행되는 거고, 다시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명령어가 실행되는 거고. 자,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엔터가 더 큰가요? 스페이스바가 더 큰가요? 스페이스바가 더 크죠. 그러니까 스페이스바를 이렇게 계속 건들게 되는 거죠. 그럼 작업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라인, 그러니까 L 누르고 스페이스바 클릭하고 U 누르고 스페이스바 다시 클릭하고 C 누르고 스페이스바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자, 라인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요. 이런 거 보통 테두리 글씨라고 하죠.
테두리 글씨라고 하죠. 이런 거. 이렇게 테두리 글씨를 한번 써보세요. 가나, 다라, 마바, 사까지요. 7글자. 자, 한번 해보시죠. 캐드는 전부 다 이와 같은 좌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전부 다 좌표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가 한번 바꿔보죠. 배경색만 제가 흰색으로 바꿔볼 건데요. 어떤가요? 모는 종이로 이루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화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흐릿하지만 모는 종이가 다 그려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는 종이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라인이라는 명령을 실행하면 여기 포인트라는 말 보이시죠? 직역하면 점이에요. 그죠? 근데 의역하면 좌표입니다. 첫 번째 좌표를 입력해 주세요. 위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위치를 넣어 주세요. 근데 우리는, 사람은 위치가 이렇게 보는 순간 쭉 아날로그적으로 다 이미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시청에 가려고 해요. 시청에 가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가면 될까요? 여기서 뭐 어느 방향으로, 동쪽이든 서쪽이든 이렇게 되겠죠. 이건 상대적인 겁니다.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있는 위치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이건 상대적인 거고, 그럼 절대적인 걸로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시청의 위치를 위도와 경도로 이야기하면 절대적인 게 되겠죠. 그죠? 뭐 서울이든 미국이든 뭐 영국이든 어디 있든지 간에 위도와 경도로 얘기하면 그 위치는 딱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건 절대적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얘도 똑같아요. 여기 이 부분, XY 써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이건 절대적인 거. 근데 내가 입력한 점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 이건 상대적인 거. 그래서 입력하는 방법이 절대로 입력하는 방법, 상대로 입력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좌표 씁니다. X, Y 쓰시면 돼요. 이거 우리 중학교 때 이미 다 배웠던 내용입니다. 중학교 수학 시간에 배웠죠? 어떻게 배웠냐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여기는 X축, 여기는 Y축. 그죠? 그리고 두 개가 교차하는 지점을 원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X가 0이고 Y가 0이고.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면 지금부터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자, 얘는 X축, 얘는 Y축. 두 개가 교차되는 여기를 0,0 원점이라고 했고, 항상 X부터 읽으시면 돼요. X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점의 위치는 X가 4, Y가 5인 점. 그럼 여기는 어떨까요? X가 마이너스 3, Y가 플러스 3. 여기는 어떨까요? X가 마이너스 5, Y는 마이너스 3. 자, 이 점은 어떨까요? X는 4,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X 플러스 Y 플러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인 위치들이 각각 존재하죠. 캐드도 존재합니다. 보시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존재해요. 캐드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좌표를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원점에다가 그리고 싶어요. 0,0 그리고 엔터. 그럼 원점에 가서 선이 딱 들어가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여기 X가 100이고
y가 0인 점까지 한번 선을 그려보죠.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여기는 100,0이 될 거고, 여기는 100,100이 되고, 여기는 0,100이 되겠네요. 순서대로 값을 입력할 겁니다. 100,0 그리고 엔터. 수평선 그려지네요. 그 다음 100,100 여기서부터 떨어진 거죠. 여기서부터 100 떨어져 있고, 그 다음 100 떨어져 있고, 100,100 그 다음 0,100 마지막 0,0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이 이와 같이 그려집니다. 한번 해보시죠. 절대좌표는 원점에서 이 원점에서 x축으로 얼마, y축으로 얼마 떨어져 있는가. 그래서 그 교차점을 찾는 것. 그게 절대좌표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얘를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 A부터 B, C, D, E, F, G, H. 다시 말하면 이렇게 그리시는 겁니다. 여기 정답은 여기 있는데 정답 보지 마시고 좌표를 읽어서 이렇게 좌표를 읽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세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이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도면을 그릴 때 F12 키를 눌러보세요. 라인, 그 다음에 F12 키를 누르게 되면 뭔가 이렇게 옆으로 따라다니는 게 보일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다이나믹 인풋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DYN 이렇게 불러요. 다이나믹 인풋. 다이나믹 인풋이라고 하고요. 이걸 동적 입력이라고 합니다. 요거 단축키가 F12 키예요. 보시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커서 옆에 뭔가 딸려다니죠. 이 동적 입력을 쓰게 되면 절대좌표가 안 들어가요. 이게 상대좌표밖에 안 들어갑니다. 이해되셨나요? 얘는 절대좌표를 쓰려면 얘는 절대좌표를 사용하려면 샵 키를 눌러야 돼요. 샵 쓰고 X, Y 이렇게 써야 절대좌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은 나중 가면 절대좌표를 안 써요. 나중 가면 절대좌표 안 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이제 좌표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얘는 지금 꺼놨다가 나중에 쓰시면 돼요. 자, 이해되시죠? 혹시 이 다이나믹 인풋이 켜져 있으면 전부 F12 키를 눌러서 꺼주세요. 자, 다이나믹 인풋을 꺼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 여기 저는 이렇게 좌표를 이렇게 켜놨어요. 저는 좌표를 이렇게 켜놨습니다. 커서의 위치에 따라서 좌표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나요? 좀 화면에? 좌표 안 켜신 분도 계시고 좌표 켜져 있는 분도 계세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제가 줄여봤습니다. 줌아웃 된 거 보이시나요? 여기 화면 하단 30만 밀리미터입니다. 30만 밀리미터요. 즉 이 커서까지 30만 밀리미터랍니다. 지금 40만 나왔는데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원점에서 400m 떨어져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0m예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리는 건 불과 10mm, 20mm짜리잖아요. 그럼 화면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줌인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줌인을 해주셔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휠을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감는 버릇 있죠. 이렇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줌 아웃이에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줌 아웃을 써버리면 나중에 이게 킬로미터까지 가버려요. 근데 우리가 그리는 건 100mm, 그러니까 100mm, 200mm밖에 안 되는데 화면상에 킬로미터가 돼버리는 거죠. 조금 아까처럼. 그럼 당연히 화면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그려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라인 10,10 원점에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40,10 아무것도 안 그려졌잖아요. 그죠? 화면을 줌아웃 한 거예요. 줌아웃 해가지고 넓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줌인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줌인을 해주셔야 선이 그려진 걸 체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바로 얘예요. 휠을 돌려서 줌아웃을 자꾸 해놓습니다. 그리고 선을 그릴 때 안 보이는 거죠. 생각보다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해요. 요거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자, 또 하나. 여기 보시면 요거 스냅 켜놓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요거 스냅. 요렇게 놓으면 스냅이 켜진 거예요. 이렇게 화면 하단 보시면 얘가 스냅입니다. 지금 스냅이 켜진 거예요. 스냅이 켜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냥 딱딱 끊겨서 움직여요. 커서가 스무스하게 안 가고 이렇게 끊어진 상태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우스 커서의 이동 간격을 제한하는 겁니다. 얼마로 제한해 놨냐면 기본값이 10mm예요. 그러니까 10mm로 이렇게 제한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 스냅은 꺼두세요. 얘는 꺼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요건 직교좌표라고 합니다. 요걸 자꾸 켜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직교좌표는 뭐냐면 선을 이렇게 수평으로만 그리게끔 해주는 걸 직교좌표라고 합니다. 이걸 끄셔야만 돼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대각선이 그려집니다. 직교좌표를 켜놓으면 어떻게 돼요? 대각선이 안 그려져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 직교좌표 대신에 그 오른편에 그 폴라 트래킹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거 얘를 켜두시면 됩니다. 얘가 기본값이니까 얘를 켜두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